힘든 순간에 누가 내 손을 잡아줬는지보다 누가 가장 먼저 내 손을 놓았는지가 더 깊게 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 가장 아픈 순간에 남편에게서 손을 놓여버린 한 여성입니다. 그런데요, 그 남편의 마지막은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결말이었습니다. 제 삶이 송두리째 무너진 날은 눈물이 아니라 침묵으로 시작됐습니다. 제목, 아내가 유방암 진단 후 이혼 서류를 건넨 남편의 최후. 남편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공기의 결이 달라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 남편의 발걸음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마치 퇴근길에 시원한 맥주라도 한잔하고 온 사람처럼. 하지만 저에게 그는 암 판정을 받아 떨던 그 사람이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보, 나 무서워, 나 죽는 거 아니지? 하며 붙잡고 울던 그 사람이 이날은 너무나 담담하고 너무나 깨끗한 표정이었습니다. 거실 탁자에 떨어지는 가방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사각거리는 종이들이 테이블 위에 하나둘 내려놓아졌습니다. 여보, 이거 사인해. 그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가 무엇인지 단번에 알았지만 혹시 다른 서류이길 바라는 마음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야? 무슨 서류인데 그래? 남편은 한숨을 쉬며 귀찮다는 듯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봐도 몰라. 이혼 서류야. 그 말은 정말 들리는 순간 시간이 멈추는 기분이었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심장이 뛴다기보다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혼? 지금 내가 유방암이라고 말한 지 하루도 안 됐는데? 저는 믿을 수 없어 떨리는 입술을 겨우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당신 아픈 거랑은 상관없어. 솔직히 말하면 전부터 생각했어. 나 아직 젊고 내 인생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아. 그의 말은 마치 제가 병에 걸린 것이 짐이라도 된다는 듯 했습니다. 제 두 손은 서류 위에서 떨렸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그동안 투병 중에도 그의 손을 잡고 버티던 장면들이 한 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울며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나 버리지 마, 무섭다. 제가 그의 손을 잡고 괜찮아. 우리가 같이 버티자. 달래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렇게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던 남편이 딱 하루 만에 저를 향한 태도를 싹 바꿔버렸습니다. 당신 수술하고 항암 시작하면 상황 더 복잡해져. 보험금 문제도 있고 이런 건 미리 정리해야 덜 시끄러워. 보험금? 그가 지금 방금 뭐라고 했죠? 말도 안 돼. 지금 나보고 그 상태에서 이혼하자고? 저는 너무 벙벙해서 앉은 채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서류를 제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우리가 잘 안 맞는 거. 그리고 당신 지금 많이 힘들잖아. 당신은 치료에 집중하고 난 내 인생 살고 그게 서로 좋은 거라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 감정이라곤 한 톨도 없는 설명. 여보,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나 지금 암이라 했잖아. 당신 걱정할 줄 알았어. 근데 왜 이혼 얘기부터 하는 건데? 남편은 피식 웃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당신은 친정이 도와줄 거고 시부모님도 도와줄 거야. 근데 난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의 입에서 자유라는 말이 나온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제가 그의 족쇄였다는 듯, 마치 제가 그의 미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도 된다는 듯. 게다가 당신 어차피 병 때문에 힘들잖아. 부부 생활도 힘들고 서로에게 좋은 게 없다고. 그 말이 제 심장을 찢었습니다. 제가 병든 것이 그 사람에게는 이혼의 명분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나 혼자 남으면
보험금도 난처해져. 그러니까 끝낼 거면 지금이 맞아.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프다는 사실에 흔들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틈을 이용해 저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걸. 평생을 함께하자던 사람의 마음이 이토록 가벼울 수 있다니. 제가 투병할 때는 쥐 죽은 듯 있더니 제가 암 판정받고 하루 만에 그는 너무나 단단한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인해. 당신 지금 상태면 법적으로도 내가 유리해. 이거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 그의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정말 차갑다기보다 냉혹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 사람이 내가 몸 떨리며 항암할 때 손을 잡아달라던 그 사람이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켜고 겨우 말했습니다. 당신 진짜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내가 치료 시작하면 혼자 두려울 텐데. 남편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죠. 그건 내 문제지. 난 내 인생 살아야 해.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제 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제 병이 귀찮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어코 그는 집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숨소리 하나 남기지 않고. 문이 꽝 닫히는 소리. 문이 닫히고 집안은 마치 전기가 끊긴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자리에는 냉기 같은 공기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혼 생활 10년 동안 처음으로 심장이 아닌 머리로 남편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정말 우연히 내가 아프다고 말한 날에 맞춰서 이혼 결심을 한 걸까? 그런데 왜 그렇게 급했지? 침대 옆 스탠드 조명만 켜둔 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소름처럼 올라왔습니다. 이상하게 남편 행동이 계속 겹쳤다. 생각해보면 남편은 아프기 전부터 이상했습니다. 투병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 놓고 다녔던 날들, 집에서도 칼같이 폰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던 습관, 툭하면 나 약속 있어라던 말, 안 하던 외박이 잦아지기 시작했던 시기, 그 모든 것들이 퍼즐처럼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카톡 알림이 울리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린 날. 제가 누구야? 라고 물었을 때 그는 그 어떤 날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했죠. 아, 그냥 회사 사람이야. 왜? 내가 누구랑 카톡하든 내가 다 알아야 돼? 그때는 그냥 예민한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더군요. 그날부터 이미 남편의 마음은 떠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남편이 집을 나간 다음 날 아침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선 연락이 단 한 통도 없었습니다.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면 제 병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 제가 나 유방암이래 라고 말했을 때 그가 보여준 반응은 너무도 차가웠고 다음 날에도 그 무심함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무리 마음이 떠났다고 해도 10년 동안 살아온 사람이 아내의 암 진단에 하루 종일 연락 한 통 없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그 순간 또 하나의 퍼즐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는 아픈 아내를 감당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떠난 이유 뒤에는 분명 다른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그날 저녁 남편이 일찍 귀가했다. 평소에는 집에 오기 싫어하는 사람처럼 굴던 그가 이날은 웬일로 저녁 7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무표정하게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더니 말없이 캐리어를 꺼냈죠. 당신 뭐 하는 거야? 왜 짐을 싸?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 당분간 밖에서 지낼 거야. 왜? 내가 아파서 그래. 내가 당신에게 부담이라서 그래. 그런 말 좀 그만해. 솔직히 말하면 당신 아픈 건 미안하지만 당신 눈앞에서 이혼 얘기하기도 불편하고 같이 있는 게 애매하잖아. 반드시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그래. 그 말은 사람의 영혼을 찢어놓는 칼날 같은 말이었습니다. 아픈 사람 앞에서 그의 유일한 관심은 본인 감정의 불편함 뿐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또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다른 사람 있어? 그는 제 눈을 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무슨 소설을 써? 내가 언제 다른 여자를 만나? 그러고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너무 가벼웠고 도망치는 사람처럼 빠르게 문이 닫힌 직후 거실은 무너지는 듯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 뭔가 숨기고 있다. 정말 숨기고 있다. 그건 여자감이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직감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의 뒤를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 남편 믿고 살아온 제가 그의 뒷조사를 결심한 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저를 남편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그날 밤 저는 집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살아온 공간인데도 왠지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옷장 문을 열어보니 남편의 옷이 절반쯤 사라져 있었어요. 수트 몇 벌, 평소 즐겨 입던 캐주얼 자켓, 그리고 여행용으로 쓰던 셔츠까지. 딱히 놀랄만한 일도 아닌데 그걸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이상하게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 사람 정말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남긴 빈자리가 말하기 시작했다. 집을 둘러보다가 문득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던져놓고 간 이혼 서류였죠. 그 서류는 마치 제게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 안에 없다. 진짜는 너희 둘 사이가 아니다. 저는 심장이 불안하게 떨리는 걸 느꼈어요. 먼저 해야 할 일은 명확했다. 남편의 행동을 쫓으려면 저 혼자서는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 알고 지낸 직장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남편이 회사 근처에서 누구랑 다니는지, 누구와 어울리는지, 혹시 퇴근길에 동선이 이상한 적은 없었는지. 그 친구는 망설임 없이 말해줬습니다. 얘기 들으니 나도 꺼림칙한 게 있었어. 너한테 말할까 말까 고민했었거든. 뭐가? 요즘 재호 씨,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 좀 말이 많아. 무슨 말? 친구의 대답은 제 숨을 먹게 했습니다. 한 여직원이랑 좀 다정하게 지낸다는 소문이 있었어. 순간 귀가 멍해지고 머리가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상했던 말이기도 했죠. 그래도 혹시 아닐까 싶었다. 저는 제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부정이라는 희미한 빛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설마 남편이 진짜 그럴 리가. 하지만 이때부터 모든 작은 단서들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외박을 늘린 시기, 출장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잦아진 시점, 핸드폰 알람만 울리면 표정이 굳던 모습, 제가 병원 다녀온 날에도 연락 한 통 없던 무심함. 이 모든 걸 합치고 나니 정답은 아주 선명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누군지 이미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어렴풋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다. 확인하자. 더는 감으로 싸우지 말고 증거로 싸우자. 저는 그 길로 남편을 조용히 추적하기 위해 친구에게 부탁을 했고, 친구는 퇴근 후
남편을 뒤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친구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고 핸드폰만 수십 번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41분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야, 너 이거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사진 보낼게. 근데 정말 각오해. 그리고 몇 초 뒤 사진 8장이 연속해서 도착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편이 한 오피스텔 건물 앞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고 그 옆에는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한 여자가 편안한 복장으로 남편의 팔에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둘은 너무 익숙한 사람처럼 걸었고 웃고 있었고 마치 오래된 연인 같았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가 누군지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남편 회사의 신임 여직원, 격리로 들어왔던 그 여자. 제 머릿속에서 수많은 장면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늦던 날들, 갑자기 향이 바뀐 옷 냄새, 어딘가에서 본 듯한 머리끈, 새로 산 듯한 셔츠, 퍼즐 조각들이 따로따로였을 때는 그냥 의심이었는데 이 사진을 보는 순간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어 버렸습니다. 눈물이 펑펑 쏟아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치 얼음 조각이 내 가슴 안에 들어오는 듯한 차가움만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제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이 사람, 나한테 했던 말 한마디도 진심이 아니었구나. 아니, 진심이긴 했다. 그가 말한 새 인생이라는 건 나 없는 삶이었으니까. 내일 집으로 와. 할 말 있어.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집은 왜? 그냥 서류 보내면 되잖아. 오라고 했어. 안 오면 내 회사로 찾아간다. 그 말에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다. 알았어. 남편은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집에 도착했다. 퇴근 러시 시간도 아닌데 마치 무언가 급하게 쫓기듯 들어오는 모습이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그는 제일 먼저 나를 살폈다. 그러나 내 표정을 읽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모든 걸 눈치챘다는 걸 알고 온 것인지 그 눈빛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왔어. 나는 짧게 말했다. 남편은 되레 태어난 듯 턱을 들며 답했다. 그래. 뭐 얘기하자며? 그 태도 자체가 마치 자신이 상황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듯한 오만함이었다. 나는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식탁 위에 놓아둔 봉투를 그의 앞에 조용히 밀었다. 이거 보고 얘기해.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러다 사진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다. 하지만 정말 기막힌 건 그 다음이었다. 남편은 잠시 사진을 바라보더니 입꼬리를 빗둘게 올리며 말했다. 그래서 이게 뭐?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 뻔뻔함이 사람의 것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이게 뭐냐고?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아? 남편은 사진을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놨다. 그냥 좀 만난 거다. 근데 그게 뭐 어때서 그래 난리야? 그는 오히려 비웃기까지 했다. 당신 아프면 내가 뭐 어쩌라고? 나도 인생 살아야지. 그 순간 내 심장이 차갑게 식어버렸다. 정말 당신은 내가 암 걸린 걸 알고 이혼하자고 한 거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더 이상 이 사람에게 흔들리고 싶지 않았다. 남편은 코웃음을 쳤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래, 그게 더 맞는 거지. 그리고 이어진 말은 더 충격적이었다. 당신 아프면 나한테 뭐 남는 게 있어? 당신도 결국 오래 못 살면 나 혼자 남는 거잖아. 그럼 나 인생은 누가 책임져?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래서 보험금이라도 내가 받게 되면 남들 뭐라 하겠어. 차라리 깨끗하게 이혼하는 게 낫잖아. 당신도 그게 편할 거고. 나는 순간 숨이 멎었다. 남편은 정말로 진심으로 아내가 암에 걸린 걸 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너 진짜 그렇게 생각해?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래.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래.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내가 꺼낸 건 사진 한 장이 아니라 증거 파일과 대화 내역, 오피스텔 출입 기록까지 모두 모아둔 자료였다. 남편은 그걸 보는 순간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야, 이걸 어디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이걸 어디에 보낼지야. 남편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잠깐만, 설마 시댁 단체 채팅방, 회사 임원방, 그리고 내 동생에게도 보낼 생각이야. 남편은 그제야 진짜 두려움을 느끼는 표정을 했다. 야, 너 미쳤어? 그걸 왜 보내? 그가 처음으로 다급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왜 보내냐고? 당신이 말했지. 진짜 새 인생을 살고 싶다고. 그럼 지금부터 진짜 새 인생 살아봐. 남편은 내 손목을 잡으려다 내가 강하게 뿌리치자 움찔했다. 보내지 마. 절대 보내지 마. 그는 처음으로 목소리가 떨렸다. 왜? 당신 말대로라면 이 사진 하나로 달라질 게 없다며? 아니, 그건 말이 그렇다는. 그럼 보내도 되겠네. 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시댁 단체방을 열었다. 남편이 진짜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마, 제발 하지마. 아버지가 알면 나 끝장이야. 회사도 날아가고. 그 말은 이미 늦었다. 사진 업로드, 전송 완료. 남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전송 후 1분도 지나지 않아 전화벨이 울렸다. 시부님, 애미야. 이게 정말 사실이냐? 그 목소리엔 실망, 분노,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네, 아버님. 그동안 있던 일, 이제 다 말씀드리려고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입술을 파르르 떨며 속삭였다. 제발 아버지한테만은 말하지 마. 그러나 이미 모든 건 시작됐다. 남편은 이날 이후 시부에게 불려가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행동이 드러나며 첫 번째 파멸을 맞는다. 남편의 불륜 사진을 시댁 단체방에 올린 지 단 10분도 지나지 않아 집안 공기는 점점 더 무겁고 비틀어진 긴장으로 가득 찼다. 휴대폰은 끊임없이 울려댔다. 시어머니, 시동생,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부님. 남편은 그 모든 전화를 받지 못한 채 소파 아래로 몸을 구기듯 웅크리고 있었다. 손에 쥔 휴대폰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울리던 전화기 중 하나가 특히 남편의 심장을 찢는 듯한 진동음을 냈다. 시부님. 남편의 얼굴은 그대로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아, 아버지. 그 짧은 호칭 뒤로 수화기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지금 당장 회사로 와라. 지금이야. 남편은 말도 잇지 못하고 네네 중얼거리며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놓칠 정도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이 허둥지둥 옷을 주워 입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딱 한마디만 했다. 가서 내가 한 만큼 다 감당하고 와. 남편은 마치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나를 힐끔 바라봤다. 너, 이거 정말 다 올린 거야? 단체방뿐 아니라 회사까지. 응, 너 말대로 사람들 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며? 한번 보자. 정말 그런지. 남편은 입술을 깨물고 현관문을 열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마치 오래된 집안 공기 속에 쌓인 먼지가 한꺼번에 가라앉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남편의 진짜 몰락은 그 문 밖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시부님에게서 들은 바로는 남편은 회사로 불려간 뒤 이틀 동안 사실상 조사받는 사람처럼 취급받았다. 그동안 남편은 회사 공금으로 출장비를 과하게 청구했고 그 여성에게 오피스텔 보증금까지 회사를 이용해 마련해줬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했다. 게다가 그 신임 여직원은 입사 후 6개월 미만이라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남편이 임의로 처리해준 정황도 굳어졌다. 시부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런 놈에게 회사를 물려줄 이유가 없다. 남편이 자신있게 나는 장남이니 당연히 회사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던 날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이다. 시어머니는 전화로 내게 울먹이며 말했다. 애미야, 우리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정말 내게 면목이 없다. 내가 아플 때 걔가 무슨 짓을 한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배신감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 어떤 위로나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았다. 어머님, 이제 안 괜찮아요. 저도 이젠 아들 아니라 한 인간으로 보려고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시어머니는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했다. 시동생은 평소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나에게 직접 연락해 이렇게 말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형, 사람이 맞나 싶어요. 형이 아플 때 형수님이 어떻게 헌신했는지 제가 눈으로 다 봤는데. 그는 깊이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다. 형은 이제 우리 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아버지께서 결단 내렸어요. 결단이요? 네. 형수님도 들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아버지가 회사는 저한테 물려주신대요. 형은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고요. 남편이 두려워하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됐다. 그리고 저에게 걸려온 시부의 마지막 전화. 시부님은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애미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우리 아들 때문에 겪은 고통 다 알고 있다. 아버님, 그런 말씀 아니다. 내가 아플 때 그 자식은 가족이 아니라 짐이었고 내가 버틸 때 그놈은 도망쳤다. 이런 놈에게 회사를 줄 이유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애미야,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린다면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이 회사와 얘들의 미래야. 걱정 말아라. 그 자식은 이제 우리 집 아들이 아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올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현관문을 열어주니 남편은 초췌한 얼굴로 말했다. 아버지가 날 내쫓았어. 나는 담담했다. 그래, 내가 자초한 거니까. 당신 진짜 나한테 한 번도 미안하단 말 안 해? 이 말에 나는 비로소 웃음이 나왔다. 미안? 누가 누구한테 미안해야 하는데? 남편은 말문이 막혀 입술만 떨었다. 시부는 남편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냈다. 너는 더 이상 우리 집의 가장이 아니다. 그 집에서 나와라. 그 집은 애미와 손녀들의 집이다. 그렇게 해서
남편은 짐을 싸서 진짜로 집을 떠나게 되었다. 그날 남편이 집을 나서는 뒷모습은 더 이상 건방지거나 거만하지 않았다. 그저 패배한 남자, 자신이 버린 모든 것에 의해 버려진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남편의 파국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가장 큰 벌은 육막에서 찾아온다. 그에게 남은 건 신임 여직원뿐이라고 믿었지만 그 여자는 남편이 회사에서 쫓겨나자마자 가장 먼저 떠난 사람이었다. 남편이 집에서 쫓겨나고 회사에서도 자리마저 잃은 뒤 어디로 향했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하나만큼은 분명했다. 그 여직원에게 갔을 것이다. 누구나 비빌 데가 없어지면 본능적으로 기대려는 마지막 지푸라기를 찾게 되니까 남편에게 그 지푸라기는 그 신입 여직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남편이 찾은 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시동생에게 연락이 왔다. 형수님 들으셨어요? 무슨 일인데? 시동생은 민망한 듯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 신임 여직원 있잖아요. 형하고 엮였던 그 사람. 응, 그 여자 퇴사했대요. 뭐? 오늘 오전에 퇴사서 내고 회사 짐도 다 빼갔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씁쓸함과 동시에 묘하게 차갑고 현실적인 감정이 스쳤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남편이 쫓겨나자마자 그 여자는 가장 먼저 떠난 것이다. 속된 말로 남편을 살아있는 돈줄로 본 것일 뿐이었겠지. 남편이 가진 게 사라지자 그녀에게서 남편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시부에게 들은 이야기였다. 남편은 내가 너 책임질게. 나랑 같이 살자. 라고 여직원에게 말했지만 여직원은 단 한 줄의 메시지만 남겼다고 한다. 죄송해요.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저도 저를 지켜야 해서요. 단 한 줄로 끝난 관계. 남편은 그 문자를 읽은 뒤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다고 했다. 시부님은 말했다. 그놈놈이 한참을 말도 못하고 있더구나. 저런 꼴은 우리도 처음 봤다. 남편은 버려진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 여직원이 떠난 뒤 남편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집도 아니고 시부모님도 아니었다. 그는 회사로 갔다. 자신의 자리를 되찾고 싶어서가 아니라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날 용서해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진 듯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더 잔인한 현실로 부서졌다. 남편은 사무실로 올라가려 했지만 이미 출입 권한이 삭제되어 문조차 열리지 않았다. 경비 직원이 말했다. 직원님, 죄송한데 출입 권한이 회수됐습니다. 남편은 그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다. 나 15년을 다닌 회사야. 여기가 내 자리라고. 내가 장남이라고. 경비 직원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손등으로 문을 몇 번 두드리다 결국 주저앉아 버렸다고 했다. 시동생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때 형, 진짜 끝난 사람 같았어요. 시부님은 남편을 따로 불렀다. 남편은 혹시나 마지막 기회를 줄지 않을까 희망을 가득 안고 들어갔다고 한다. 하지만 그 순간 시부님의 첫 한마디가 모든 것을 끝내버렸다. 재호야, 너는 우리 가족 아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제발 한 번만. 그러나 시부님의 표정은 그 어떤 연민도 없었다. 내가 아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들었다. 그렇게 널 위해주던 여자를 버리고 아픈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집은 집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우릴 모두 망신줬다. 남편이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이 아니었다. 시부님은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너는 가족을 버렸고 회사도 버렸고 양심도 버렸다. 남편은 숨이 멎은 듯한 표정으로 바닥만 바라봤다고 했다. 그리고 시부님의 마지막 말. 이 순간부터 너는 우리 가문과 아무 상관없다. 남편에게 남은 건 오로지 현실뿐이었다. 집에서 쫓겨남, 회사에서 해고, 아버지에게 호된 꾸지람과 단절, 동생에게 실망과 안김, 불륜 상대에게 버림, 사회적으로 명예까지 잃음. 그는 진심으로 몰락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남편. 처음엔 받지 말까 했다. 하지만 나는 조용히 전화를 받았다. 여보, 그의 목소리는 도저히 예전 그 건방진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부서져 버린 남자의 목소리였다.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줘. 나 이제 아무도 없어. 나는 눈을 감고 말했다. 그래서 나보고 뭐 어쩌라고? 남편은 훅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그 여자도 날 버렸어. 회사도 날 버렸어. 아버지도 다 끝났어. 그래. 그럼 이제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줄게. 나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살 사람은 살아야지. 남편은 울음 섞인 숨을 삼켰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잘못했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연민도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저 끝났다. 는 감정뿐이었다. 남편은 이제 세상이 무너진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몰락은 내 삶이 다시 시작되는 신호이기도 했다. 병원 치료도 잘 되고 있었고 딸들도 점점 마음을 추스리고 있었으며 친정 부모님 또한 내 곁을 든든히 지켜줬다. 그리고 나는 드디어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남편이 집에서 나간 뒤 나는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감정적으로만 끝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나 같은 사람을 버리고 어린 신입과 바람나 가정을 박살낸 사람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가장 두려워한 건 내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드러나는 것이었다. 그걸 알았던 나는 이제 감정이 아닌 현실과 법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남편의 불륜 증거는 차고 넘쳤다. 남편과 상간녀의 팔짱 낀 사진, 오피스텔 왕복 CCTV, 회사 공금 유용 내역, 외박 일정과 캘린더, 삭제 흔적이 남은 메시지 로그. 나는 모든 자료를 차분히 감정 없이 변호사에게 제출했다. 변호사는 자료를 보더니 말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승소는 확정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마음은 끝난 지 오래였다. 그리고 법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기준으로 움직였다. 시부모님은 나에게 연락을 자주 해오셨다. 애미야, 병원은 잘 다니고 있니? 혹시 필요한 건 없니? 애들 얼굴 보고 싶구나.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진심이 느껴졌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부담 가지지 마세요.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자 시부께서 이렇게 대답했다. 부담이라니, 넌 이제 우리 딸이다. 그 한마디는 내 마음을 묘하게 흔들었다. 그 집안에서 가장 잘못된 사람은 남편이었지. 시부모님도 시동생도 동서도 아니었다. 그들은 오히려 나에게 상처받게 만든 그 죄를 평생 짊어지려는 듯
내게 잘하려 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은 몇 차례 나를 찾아왔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전과 너무 달랐다. 머리는 듬성듬성 빠져 있었고 눈은 퀭했고 옷은 구겨져 있었다. 그는 마치 삶에 잡아먹힌 사람 같았다. 여보, 아니야. 그가 내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제발, 한 번만, 나 좀 만나줘. 나는 차분히 앉아 있었다. 용서는 바라지 않을게. 근데 너무 무서워. 다 잃었어. 그건 내 선택이었잖아. 그는 울 듯 말했다. 난 그냥 살고 싶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너는 살고 싶어서 나를 죽이려고 했어. 그게 문제지. 그 말에 남편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언젠가 가야 할 자리였다. 남편은 변호사 없이 나타났다. 추락한 사람에게 누가 나서겠는가? 판사가 묻자 남편은 한참을 뜸들이다 고백했다. 제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아내가 아픈 상태였는데 저는 외면했습니다. 판사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다. 배우자가 아플 때 버린 건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가장 큰 책임입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감았다. 변호사는 작은 종이를 내게 건넸다. 상간녀 고소도 진행하시죠. 이건 확실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정 문제가 아니었다. 책임을 지게 해야 했다. 불륜 여직원은 소장을 받자마자 전화를 걸어왔다. 죄송해요.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동을 했잖아요. 제발 합의해 주세요. 저 돈도 없고. 나는 너무 담담하게 말했다. 나도 암 환자였어요. 근데도 내가 널 배려해야 해? 그녀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리고 결국 그녀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 불륜 여직원은 소장을 받자마자 전화를 걸어왔다. 죄송해요.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동을 했잖아요. 제발 합의해 주세요. 저 돈도 없고. 나는 너무 담담하게 말했다. 나도 암 환자였어요. 근데도 내가 널 배려해야 해? 그녀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리고 결국 그녀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 남편은 회사에서도 가족에게도 사회에서도 모두 문이 닫혔다. 그는 이제 과거를 후회하며 조용히 살아가는 중이다. 하지만 나는 새로운 기회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배신은 그의 인생을 무너뜨렸고 용기는 내 인생을 다시 세웠다. 남편과의 이혼이 법적으로 마무리되던 날, 나는 법원 계단 위에 잠시 멈춰섰다. 하늘은 평범했고 바람도 평범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가벼워 보였다. 끝났네. 속으로 중얼거리자 마치 몸 전체에 묶여있던 끈이 뚝 하고 풀려나가는 느낌이었다. 10년 동안의 결혼 생활, 그리고 몇 년에 걸친 투병과 배신, 그 긴 싸움이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끝났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다. 왜냐면 나는 버려진 게 아니라 버리고 떠나야 할 사람을 떠나보낸 것뿐이라는 걸 마침내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혼 후에도 전 남편은 가족들과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다. 시부모님께서 가끔 내게 들려주는 소식으로 나는 그의 상태를 짐작했다. 그놈 병원 치료받으면서도 사람들한테 손 벌리고 있더라. 직장도 제대로 못 구하고 돈도 떨어졌다고 하더구나.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상간녀였던 그 신임 여직원조차 전 남편과 이혼 다음 주에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렸다는 사실이었다.
불륜을 함께했던 그 사람은 결국 내 남편이 가진 게 없다는 걸 확인하자마자 바로 도망갔어. 시부님의 말은 냉정했다. 하지만 현실이었다. 전 남편은 모든 걸 잃었고 그걸 되돌릴 길도 없었다. 나는 반대로 조금씩 내 삶을 되찾고 있었다. 병원에서 재발 없음 판정을 들었을 때 나는 한참 동안 의자에 앉아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오래 참아왔던 공포와 불안이 조용히 사라져가는 느낌. 나 살아있구나. 그건 단순히 병이 나았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나는 누구에게 기댄 것도 아닌, 누구에게 버려진 것도 아닌 내 힘으로 다시 서 있는 중이었다.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재탄생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그렇게 거창한 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살아갈 수 있구나. 그 사실이 고마웠다. 두 딸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달라진 생활에 적응했다. 처음엔 아빠의 부재를 말없이 견디던 아이들이 어느 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우리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돼? 엄마랑 우리 셋이서. 그 말에 나는 방 안에서 몰래 울었다. 그 애들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애들이 이렇게 씩씩하게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다. 그래서 난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자. 친정으로 이사 온 뒤 부모님은 나의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엄마는 매번 반찬을 해놓았고 아빠는 애들 등하원에 발 벗고 나섰다. 어느 날 아빠가 나에게 말했다. 너는 잘 견뎠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다. 누군가가 말 대신 단지 견뎌줘서 고맙다고 말해준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일 줄 몰랐다. 시동생도 자주 연락을 보내왔다. 형수님,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아이들도 보고 싶고요. 동서도 매번 따뜻한 메시지를 남겼다. 언니, 혹시 요즘 몸 괜찮아요? 힘들면 제가 밥 해드릴게요. 시댁 전체가 남편 대신 나와 아이들을 지켜주고 있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너는 우리 가족이었다. 남편이 잘못한 거지, 너 아니야. 그 말에 마음 깊은 곳에서 서서히 무언가 녹아내렸다. 전 남편은 끝내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며 점점 삶에서 멀어지는 듯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는 짧았다. 미안해. 잘 살아. 나는 더 이상 답하지 않았다. 그가 뒤늦게 깨달은 미안함과 후회는 더 이상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사람은 누구나 대가를 치른다. 그는 결국 자신이 뿌린 씨앗 위에서 자신의 벌을 받았을 뿐이다. 나는 이제 더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미움조차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내 삶에서 끝났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했다. 조용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기다리며 나는 새 일자리에서 조금씩 내 삶을 채워 넣었다. 이제 나는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야기의 끝에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누군가에게 버려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당신을 버린 게 아니라 당신 옆에 설 만한 사람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 아플 때 도망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배신을 통해 더 강해지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나는 버려지지 않았다. 나는 버리고 떠났다. 그리고 살아남았다.